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황덕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골다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네. 뭔가 좀 다른 걸 한번 개발해 볼까요? 어떤 거요? 그 모션. 어떻게 만들 건데요? 그거를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다음 방송 때는 조금 달라진 모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조금 더 연구해서 약간 좀 세련된 모션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전에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최고 유망주. 지금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떡상한 가장 핫하죠? 네. 현재. 예.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게 뭐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스카우팅 리포트라고 준비를 좀 하긴 했지만 사실 설명하기엔 너무 이미 이제 유명해져 버린 선수가 됐죠, 이강인 예. 선수가. 거기다가 이제 많은 분들께서도 이미 보셨죠? 그렇죠. 이강인 선수가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뭐 네. 어떤 거에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쨌건 약간의 뭐 굳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 B팀에서 쭉 뛰고 이제 그 아래 단계에서 뛸 때는 이강인 하지만 도대체 이강인이 어떤 플레이를 하고 어떻게 뛰는지는 사실 잘 모르셨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올 시즌에 이제 라리가를 데뷔를 하고 특히 U20 월드컵이 진행이 되면서 예. 많은 분들이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뭐 이제 각종 뭐 전체적인 뭐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 같은 거는 많이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저희가 스카우팅 리포트다 보니까 이걸 아예 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드린다면 뭐 기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그걸 포지션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발렌시아에서는 거기서 거의 뛰지를 못하다시피 했잖아요. 사실 공격형 미드필더가 없는 전술이죠, 예, 발렌시아.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사실상 측면에서 뛰다시피 했었는데, 네. 예. 하지만은 어쨌건 그러니까 U20 월드컵을 통해서 왜 이 선수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가장 선호하는지 네. 이런 것들도 좀 볼 수가 있었죠. 더 네. 명백하게 볼 수 있었죠. 그렇죠. 뭐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보다 이제 뭐 한 달 정도 더 많은 선수들 상대로도 뭐 볼키핑 안정적이게 잘 해냈고 뭐 패스기를 보는 능력이라든지 전체적인 패스 퀄리티 그리고 뭐 유사시에는 본인이 직접 슈팅도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이 최전방 공격수 바로 아래에 있었을 때 이강인 선수의 이 역할 자체가 가장 빛났던 순간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뭐 탈압박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네. 볼터치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거의 경이적인 수준이었어. 그 레벨에서는 네. 마치 그러니까 메시를 보는 듯한 느낌. 네. 되게 그게 많이 들었죠. 그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발렌시아 선배들을 생각을 하자면 그 다비드 실바라던가 예, 그렇죠. 아니면 또 이스코라던가 네. 이런 선수들과 매우 유사하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네. 이제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유스들 평가를 할 때 항상 특히나 이제 바르셀로나 쪽을 평가할 때 중시 여기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드리블을 하거나 패스를 하거나 이럴 때 항상 시야를 위로 보고 하는 것들을 되게 중시 여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매번 그렇게 그러니까 볼을 보지 않고 예, 시선을 동료들을 보면서 계속 위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패스들이 나가는 예,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인상적으로 보였었죠. 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저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이니에스타 선수도 굉장히 많이 연상이 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시는 조금 다르고요. 메시는 조금 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고, 네. 그러니까 벗겨내고 패스하고 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니에스타를 많이 닮았다는 느낌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강인 선수였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언급해드린 뭐 이스코라든지 다비드 실바라든지 이니스타라든지 사실 공통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는 탈압박이거든요, 사실. 예.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위에 언급된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메시는 약간 제외입니다. 예, 메시는 사실 좀 비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앞서 언급드렸던 선수들과 상당히 유사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얼마 전 막을 내린 2019 U20 월드컵 폴란드에서 열렸었죠. 예. 네, 영의 골든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2골 4도움을 기록했죠. 네, 그렇죠. 이제 2개의 골과 4개의 도움을 올리면서 골든볼에 영예를 안았는데 이 준우승팀에서 그리고 이 만 18세 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세 선수들보다 2살 어린 나이로 골든볼을 수상한 게 2005년 리오넬 메시 이후 최초입니다. 예. 네. 거기다가 이제 만 나이로 따지더라도 거기가 만 18세 뭐 이런 식으로 따지더라도
만 18세 3개월 27로 역대 그 2위, 이 역시 그러니까 메시 다음으로 네. 예,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골든볼 수상자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메시 선수가 18세 8일의 나이로 이제 가장 높은 테이블에 이름 올리고 있었고요. 이강인 선수는 이제 두 번째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역대 UC 월드컵 골든볼 수상자 리스트가 쭉 있습니다. 뭐 네. 이강인 선수가 2019년에 수상을 했고 이제 2017년 한국에서 열렸었던 대회는 이제 솔랑케 선수가 예. 영예를 안았었고요. 뭐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뭐 아마다 트라우레라든지 폴 포그바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위에로 이제 쭉 올라갔을 때는 세리오 아구에로, 리오넬 메시, 그리고 하비에르 사비올라 굉장히 또 오랜만에 듣는 추억 예. 이름이네요. 이스마일 마타르 같은 경우는 저 때가 그러니까 대회가 아랍에미레이츠에서 열려가지고 약간 좀 홈 버프도 받은 예, 선정이긴 했었죠. 네. 예, 근데 어쨌건 마타르 선수 같은 경우도 뭐 어쨌건 아랍에미레이츠 내에서는 상당히 뭐 족적을 남긴 선수기도 하고요. 네. 아구에로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2005, 2007 연달아서 나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예, 처음에는 메시한테 네. MVP를 내주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차지하고 좀 이런 것도 있었죠. 네. 예, 그 여기서 확실하게 망했다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좀 도미닉 아디야. 예, 이 선수 완전 망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엘리케 아우메이다도 약간 좀 기대만큼 못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그래도 뭐 준수하죠. 예, 뭐 물론 그 아다마 트라오레랑 솔랑케도 아직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선수들은 이제니까요. 그렇죠. 예. 네, 뭐 저희가 앞서서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라든지 예. 뭐 이제 앞서서 어떤 선수들과 조금 더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 그 참고로 제가 그 꼴닷컴에서 네. 이제 꼴닷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다 기자들이 있고 또 에디션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에디터들이. 예, 예, 거기서 이제 골든볼에 이제 올라온 선수들에 대한 그런 소개들이 필요하니까 네. 이제 꼴닷컴 한국에서는 그가 이강인에 대해서 가장 그 비교할 만한 선수가 누구냐 네. 이렇게 질문들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다비드 실바를 얘기했습니다. 왜냐면은 왼발잡이니까. 아, 예, 그렇죠. 예, 정교한 왼발을 거기다가 선배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발렌시아 팬들 사이에서는 이스코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이스코 예.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스코처럼 플레이를 한다 뭐 이런 거보다도 이스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얘를 안 쓰면 이스코처럼 떠난다. 이스코처럼 그러니까, 말라가로 예. 가버릴 수가 있다에 관해서 예. 발렌시아 팬들이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스코가 많이 언급이 되는 거지. 발렌시아 팬들의 바람은 이강인 선수도 다비드 실바처럼 네. 예, 셀타비고 임대 가서 돌아와서 대박을 쳤던 것처럼 그 전체를 받길 바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같은 좀 어떻게 좀 평행 이론처럼 성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예. 이제 그런 얘기고요. 어쨌든 앞서서 설명해드렸듯이 플레이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선수들과 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해외나 뭐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스카우티드 풋볼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이 골든볼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 선수의 창의성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롤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이 좁은 공간에서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인다. 그리고 네. 뭐 이제 뭐 볼을 가지고 움직이는 측면이라든지 빌드업 그리고 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플레이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 한국의 공격들은 이강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였죠. 네, 과언이 아니죠, 사실. 예. 네, 그리고 스페인 이제 대표적인 예. 또 친 마드리드 언론이죠. 예. 네, 아스에서는 저 이거 봤어요. 네. 유튜브로 올라온 거잖아요. 네, 굉장히 짧은 영상, 이제 공식 홈페이지도 올라왔고 유튜브에도 올라왔는데 굉장히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 이강인은 어떤 선수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그리고 이 뒤에는 영상까지도 첨부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거는 카드 뉴스를 따로 첨부를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스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두고 발렌시아의 진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이 예. 표현은 뭐 아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스페인 언론에서 쓰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포브스의 스티브 프라이스라는 기자는 예. 이강인 선수가 골든볼 수상한 것을 이제 언급을 해주면서 리오넬 메시, 세르기오 아구에로 그리고 폴 포그바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 물론 이 선수들과 이강인 선수가 같은 레벨로 뭐 올라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 선수들이 밟아온 전철을 이강인 선수가 그대로 밟고 있다는 점 그만큼 이 해외에서도 얼만큼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뭐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리고 풋볼 스카우트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을 또 썼는데, 진흙 속의 진주라는 말을 저희도 이제 우리말로 이제 쓰잖아요. 네, 그 말을 쓰면서 이강인 선수가 또 이제 얼만큼 좋은 활약을 펼쳤는지를 잘 이제 수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스카우팅 사이트인데 월드풋볼 스카우트에서는 이강인의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예. 말로 문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제 2001년에 태어났고 U20 월드컵에서 이제 1999년생들이 주를 이룬 예. 이 U20 월드컵에서도 뭐 굉장히 독보적인 활약을 이제 펼쳤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뭐 이제 1골 4어시스트라고 돼 있는 것은 이게 결승전이 준결승전. 치르기 전에 이제 자료라서 그렇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블리처 리포트에서는 약간 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썼는데 사실 뭐 저 내용 자체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플레이를 했고 이제 어떤 선수다라는 게 이제 주가 되고 있지만 3년 뒤에 이강인 선수는 어떻게 될지 이게 사실 저 4번 이강인이라고 돼 있는 게 블리처 리포트에서 뽑은 선수가 총 10명이거든요. 10명의 선수가 3년 뒤에 어떤 이제 형태를 띠고 있을지를 예상을 해봤는데 한국 이 국가대표의 스타, 그러니까 결국 뭐 에이스가 된다는 얘기겠죠. 에이스가 되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는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근데 저 부분은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컴패리전에 골로빈. 그러니까 골로빈이 나쁜 선수하는 게 네. 아니고요. 골로빈 되게 좋은 선수죠. 그렇죠. 근데 골로빈은 도리어 약간 좀 스타일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좀 박지성 선수나 뭐 이런 쪽에 조금 이강인이랑은 약간 좀 차이점이 되게 있죠. 그거 사실. 열심히 뛰고 대신 네. 뭐 물론 그거 킥은 좋지만은 좀 열심히 뛰는 유형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 활동량 많이 가져가면서 좀 기회들 많이 만들어내는 스타일인 건데 조금 이강인 선수는 약간 좀 천재과에 가까운 유형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약간의 차이점은 좀 있어서 사실 저도 언급을 뭐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건 약간 좀 이강인 선수의 최대 약점으로 꼽힐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예, 약점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게 플레이 스타일상의 약점이 아닙니다. 예. 이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군대만 피하면 된다. 네. 그게 최대 약점으로 나온 거군요. 그렇죠. 정말 좋은 선수다. 정말 좋은 선수고 이 연령대에서는 정말 탑 레벨에 있는 선수지만 군대만 피하면 된다. 이제 뭐 이강인 선수가 뭐 올림픽, 아시안 게임 뭐 많은 부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뭐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 약점 나온 김에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어쨌건 뭐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어린 선수들은 다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긴 한데 그 아직 피지컬적으로 완성되지가 그렇죠.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좀 몸싸움에 그래도 다행인 게 그가 무게 중심이 워낙 낮아가지고 잘 버티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 몸싸움에 있어서는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선수가 왜 윙을 싫어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르진 않아요. 그렇죠. 스피드가 완전 느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윙에서 뭔가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만큼 빠르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 윙을 소화하기에는 느려요. 네. 솔직히 말하면 객관적으로 얘기하죠. 윙으로 뛰기에는 느려요. 네. 윙에서 뛰는 과거에 뭐 지단도 측면에서의 플레이메이커 이런 것들 한 적이 있거든요. 측면에서의 플레이메이커를 돌리는 건 전술에서 쓰면 측면에도 세울 수 있지만은 측면에서의 윙포워드로 쓰기에는 스피드적인 약점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발렌시아 팀 내에서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게데스로보다는 이 솔레르롤에 좀 더 적합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이 한 시즌 동안의 스탯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 2군 경기에서는 15경기 나와서 3개의 골과 1개의 도움을 올렸습니다. 총 소환 시간은 1110분이 되겠고요. 코파델레이 경기를 통해서 1군 무대에 데뷔를 했죠. 그리고 UEFA 유스리그 역시도 3경기에 나와서 1골을 넣었고요. 라리가 데뷔가 바로 올 시즌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3경기에 나왔고 유로파 리그에서도 2경기를 소화를 해주면서 이 성인 무대에 이제 1군 계약도 정식으로 맺게 됐는데 뭐 사실 라리가에서의 출전 시간은 뭐 이제 발렌시아 입장도 너무 급한 면도 좀 있었고 뭐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데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인상적인 시즌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라리가, 코파델레이, 유로파 리그 어쨌건 공식 대회를 합치면 500분이 넘거든요. 이 500분이 넘는 거는 뭐 지난 시즌에 그 데뷔했던 페란 토레스라던가 그런 선수들보다도 더 많은 출전 시간이고 동 나이대를 생각을 하면은 심지어 메시보다도 물론 메시는 바르셀로나긴 하지만은 동 나이대는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을 하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절대 적은 시간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좀 더 많이 뛰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 거지. 한국 선수가 뛰는 팀에서 한국 선수가 못 나오게 되면 보통 감독욕을 많이 합니다. 왜 이제 못 뛰게 하느냐. 근데 이제 마르셀로 감독 인터뷰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발렌시아가 한창 4위 경쟁하고 있고, 코파델레 이제 결승 이제 앞두고 있고 할 때, 이강인 선수 기용에 관련된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왔었잖아요. 왜 이강인 선수를 쓰지 않느냐. 그때 이제 마르셀리노 감독이 한 말이 지금 팀 상황이 유망주에게 뭔가 기회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말이 지금 발렌시아가 이제 처해 있었던 상황,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왜 비교적 좀 그러니까 짧다고 느껴질 수 있는 출전 시간을 부여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건 이강인 선수가 2018년에서 2019년 넘어가면서 발렌시아에서 프로 데뷔를 하게 됐고요. 코파델레이 출전했고 예. UEC 월드컵에서는 준우승, 그리고 UEC 월드컵 개인 수상 부분에서는 골든볼을 차지한 한 해가 됐습니다. 뭐 코파델레이 우승인 거죠. 그렇죠. 코파델레이 예. 우승. 아, 네, 우승이네요. 코파델레이 예. 우승. 자, 그리고 뭐 이건 뭐 이제 단지 시작일 뿐이다 라는 말로 이 트위터는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강인 선수의 성장세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이번 시즌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UEC 월드컵을 통해서 주가가 하늘 높이 상승해버린 예. 이강인 선수가 또 자연스럽게 이적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는 뛰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 기준까지는 그 정도 뛴 게 적게 뛴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메시 선수도 딱 그때부터 많은 경기를 뛰었거든요. 그 네. 20세 이하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거기서 MVP를 타고 나서 정기적으로 이제 1군 선수 뛰기 시작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도 이제는 뛰어야 될 시점인데 발렌시아가 그거 과연 출전 기회를 이제는 줄 수 있느냐, 네. 자기네 1군에서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임대 이적이라든지 뭐 완전 이적, 뭐 바이백 달고 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인데,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드러내는 팀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으로도 국내에도 보도가 됐었던 아약스. 예. 네. 아약스가 이강인을 사랑해. 네. 예. 아약스와 이강인이 굉장히 강하게 링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아인토벤 역시도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이 네.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사는 이 셀타비고에서 뛰고 있는 그 막시 고메스, 저희가 네. 그 앞서서 코파 아메리카에 출전하는 라리가 선수들 편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발렌시아가 막시 고메스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셀타비고 측에서는 만약 막시 고메스를 발렌시아에게 내준다면 이 발렌시아 내에 뛰어난 유망주 한 명을 같이 포함시킨 딜을 원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네. 그 안에서 하나 언급됐던 게 이강인. 이강인 선수를 뭐 비롯해서 뭐 토니라토라든지 네. 굉장히 다양한 뭐 이 유망주 선수들이 언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셀타비고로 임대를 간다면 저희가 아까 얘기한 다비드 실바의 그렇죠.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되는 거죠. 네. 예. 만약에 뭐 임대를 갔다가 정말 성공적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네. 이 다비드 실바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셀타로 가냐 말라가로 가냐 이 네. 차이죠. 네, 그리고 사실 최근 가장 이강인 선수에게 좀 현실적으로 이 실현 가능성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팀이죠. 네, 레반테입니다. 예. 예, 레반테가, 더비 라이벌. 예, 같은 발렌시아에 위치를 하고 있고 같은 박쥐 쓰고. 그렇죠. 예. 예. 이강인에게 이제 눈을 좀 머무르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게 사실 뭐 레반테로 가게 된다면 이 스페인 언론 쪽에서는 일단은 발렌시아라는 도시를 벗어나지 않고 이 그 후벤 베주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이제 네. 발렌시아에서 뛰고 레반테로 이제 뭐 임대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예시를 들면서 발렌시아 역시도 뭐 이제 후벤 베주와 마찬가지로 적응 자체에는 크게 애를 먹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적을 하게 된다면 사실 이제 관건 자체는 완전 이적, 뭐 바이백을 달고라도 이렇게 갈지 아니면 임대 이적을 할지가 이제 상당히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러니까 이강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와는 다르게 임대 이적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그 정우영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저희가 그 정우영 방송에서 이미 얘기를 했지만은 정우영 선수 본인이 바이백을 상당히 원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좀 그 안정적으로 오랜 한 팀에서 조금 그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바랐었고, 또 그리고 정우영 같은 경우는 1년 임대를 간다고 해서 다음 시즌에 또 바이에른에서 출전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보장 자체가 너무 없거든요. 네. 반면에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이강인 선수의 주가가 너무 오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음 시즌 상황에 따라서는 바로 또 즉전력으로 활용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네. 예, 그런 상태에서 바이백으로 이적 보내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발렌시아 개인적으로는 남기고 싶을 거예요. 네. 발렌시아 자체는 남기고 싶어 하는데, 이강인 선수 쪽에서 조금 출전 기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출전 기회를 안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남기냐 임대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지, 이적은 아예 그러니까 논의 대상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가 앞서서 정우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만, 이 팀의 객관적인 전력을 놓고 봤을 때 정우영 선수는 여기서 조금 더 성장을 한다고 해도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 많은 출전 기회를 보여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약간 노의 가능성이 좀 더 쏠려 있다고 한다면,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임대를 보내고 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네. 기량이 조금 더 성장했을 때 충분히 발렌시아 내에서도 주전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좀 차이점이 있겠죠. 저는 그러니까 그 4년 바이백이 의미하는 게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우영 선수의 4년 바이백은 4년 이내에 이 선수가 바이에른급 선수 성장을 하면은 바이백을 하겠다는 그렇죠. 거고 예. 그러니까 조금 장기적인 관점을 보겠다는 건 거죠. 아직 어린 선수니까요. 예. 그래서 이 스페인 언론 중에 이제 카데나세르라는 언론에서는 예. 이 만약에 마르셀리노가 자신의 의견, 그러니까 뭐 전술적인 이런 부분에서 바꾸지 않는다면 이강인은 프리시즌을 발렌시아에서 시작하지 않기를 원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게 사실 이 말 자체도 저도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는 게 이제는 이강인 선수 측에서도 만약 본인이 원한 만큼의 출전 시간, 이제 100%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출전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뭐 자연스럽게 임대 예. 혹은 이제 이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뭐 이강인 선수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 계속 이제 추적 관찰까지는 좀 그렇고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예. 뭐 이강인 선수가 어디로 가든 저희는 뭐 항상 응원하고 뭐 이 선수가 정말 잘 성장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뭐 사실 뭐 특집처럼 준비한 건 아니지만 뭐 2편 연속 정우영, 이강인이라는 현 시점 한국 축구 최고 유망주들을 다루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뭐 이번 방송은 여기서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언제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